청소 쉬는 시간 지우는 항상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품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 속에는 온갖 종류의 별자리 그림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유일한 꿈은 천문학자였다. 별들을 보며 밤하늘을 동경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차가운 빌딩 복도로 내몰았다. 그녀는 가끔 자신도 모르게 수첩 속 그림들을 따라 그리거나 손톱으로 낡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펜던트에는 작은 별똥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잊고 지냈던 꿈에 대한 미약한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알 수 없는 위로를 얻곤 했다. 오늘 저녁 식사도 어제와 같은 컵라면이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의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컵라면에서 피어오르는 김조차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데워주지 못하는 듯했다. 강재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태상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였다. 그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책상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창밖의 흐릿한 도시 풍경에 머물곤 했다. 최근 그는 심각한 경영 위기와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지만 그의 표정은 항상 그림자처럼 어두웠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번쩍였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끔 그는 무의식적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는 흡연자가 아니었지만 그 라이터는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듯했다. 라이터는 표면이 닳아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는 희미하게 J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둡고 복잡한 과거의 흔적 중 하나였다. 어느 새벽 지우는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작은 공원을 가로질러 갔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땅에 떨어져 파닥거리는 작은 새 한 마리였다. 둥지에서 떨어져 어미를 잃은 듯한 새끼 새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내일 밤 청소에 지장이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새끼 새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끼 새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새끼 새의 작은 심장이 그녀의 손안에서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새끼 새의 둥지를 찾았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둥지를 발견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나무는 낡고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새끼 새를 다시 둥지 안으로 넣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가 났지만 새끼 새가 둥지 안에서 어미 새의 품을 찾아 안기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 작은 행동은 지우의 선량한 마음과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생명을 구함으로써 그녀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거대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지우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녀는 묵묵히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소박한 삶은 늘 그랬듯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범한 새벽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그녀가 구했던 새끼새처럼 도움이 필요한 한 남자가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재현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한 통제 아래 놓인 것처럼 보였다. 태상그룹의 젊은 CEO로서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었고 모든 결정은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계산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그 견고한 성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믿었던 부하 직원이자 그의 오른팔이었던 김상철 부사장의 배신이 드러난 것이다. 상철은 재현의 핵심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려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재현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룹 내에서는 재현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외부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내부적으로는 임원진들의 반발과 흔들림이 이어졌다. 재현은 밤낮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재현은 사무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위스키의 씁쓸한 맛이 그의 혀끝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6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정한 풍경으로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자부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갔다.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겠군. 재현은 빈정거리듯 혼잣말을 읊조렸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병원비 무너져가는 회사,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상철의 비열한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재현은 차 키를 움켜쥐고 무작정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밤거리를 질주했다. 속도계를 쳐다볼 새도 없이 엑셀을 밟아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밤 늦은 시간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길. 재현의 차는 좁고 굽이진 골목길을 헤매다 그만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멈춰 섰고 에어백이 터졌다. 재현은 정신이 혼미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몸은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는 간신히 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주저앉는 순간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의식은 저 멀리 아득해졌다. 그의 손에 쥐어있던 휴대폰은 액정이 박살 나 먹통이 되어버렸다. 이 외딴 골목에서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지우는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평소처럼 작은 공원을 가로질러 낡은 빌라촌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그때 찌그러진 가로등 아래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눈에 들어왔다.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채 멈춰 서 있는 차 옆으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사람인가? 그녀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 사고 현장. 이런 일에 엮이면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쓰러진 남자의 흐느끼는 듯한 작은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79에 전화하려 했지만 이곳은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음영지역이었다. 띠리리 신호음만 울릴 뿐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초조해졌다. 남자의 얼굴은 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잘생긴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망설였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다.
당장 응급실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을 터였다. 게다가 낯선 남자를 병원에 데려가면 어떤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남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간적인 양심이 소리쳤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해. 그녀는 용기를 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고 재현을 부축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간신히 재현을 자신의 낡은 빌라로 옮겼다. 좁고 허름한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재현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작은 원룸에 재현을 눕혔을 때 지우는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현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머리에서 피가 꽤 많이 흘렀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구급 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밴드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재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니 안도감이 밀려왔다. 재현의 손에 쥐어있던 고장난 휴대폰과 얇은 지갑이 그의 신분을 짐작게 했다. 지갑 속에는 신분증 대신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명함만이 가득했다. 명함에는 태상그룹 CEO 강재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우는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CEO,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 사람이 거대 기업의 CEO라니. 그녀의 단순하고 평범한 삶은 한순간에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재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지우는 그런 그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외딴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우의 작은 원룸에서 눈을 뜬 재현은 혼란스러웠다. 천장은 낯설었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아팠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에는 한 여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혹시? 누구세요? 지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재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든 것이 흐릿했다. 주머니를 뒤적거려 고장난 휴대폰과 얇은 지갑을 확인했지만 지갑 속에는 신용카드와 명함 몇 장뿐 신분증은 없었다. 명함에는 태상그룹 CEO 강재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그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태상그룹 CEO, 제가 이 사람인가요? 재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명함을 응시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명함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젯밤에 차 사고가 나서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데 기억이... 지우의 말에 재현은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깨질 듯한 두통이 밀려왔다. 그는 지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낯선 여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혹시 날 납치한 건가?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우는 재현의 의심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통화가 안 돼서 급해서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재현은 여전히 불안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제 주변에 연락할 곳은 없나요? 그는 초조하게 물었다. 지우는 재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과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돕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어왔다. 지우는 어릴 적부터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재현의 얼굴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기억이 안 나신다니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은 섬세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재현의 이목구비가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재현의 눈빛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까지도 포착해냈다. 재현은 지우의 그림을 응시했다. 그림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특히 그림 속 눈빛에 담긴 고독함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 속 눈빛에 이끌렸다. 지우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재현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그의 주변에 은은한 빛을 띠는 별똥별들을 그려 넣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그녀의 섬세한 감성과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재현은 그림을 보며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의 의심은 서서히 풀려갔다. 한편 태상그룹 부사장 김상철은 강재현 CEO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재현을 걱정하는 척하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재현이 사라진 틈을 타 태상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 상철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는 재현이 추진하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로채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다. 상철은 재현이 사라진 것을 빌미로 언론에 강재현 CEO 무책임한 도피라는 식의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그는 재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다시는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상철은 재현의 실종 현장 근처의 CCTV를 확인했고 우연히 재현의 차를 끄는 작은 그림자가 찍힌 영상을 확보했다. 그는 그 그림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재현의 동료이자 그를 짝사랑했던 박소라 이사는 재현의 실종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소라는 재현이 사라진 후 매일 밤낮으로 그를 찾아 헤맸다. 그녀는 재현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상철이 꾸민 음모의 실마리를 어렴풋이 감지했다. 소라는 재현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낡은 라이터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그 라이터는 재현이 힘들 때마다 만지작거리던 것이었다. 그녀는 라이터에 새겨진 이니셜 JH가 재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정하늘의 이니셜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소라는 직감적으로 재현이 자신을 숨길 만한 곳 혹은 과거와 관련된 어떤 장소를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재현의 과거 행적을 쫓으며 그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재현을 구한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현이 자신을 찾아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우의 유일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이민호는 지우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민호는 지우의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재현의 기침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랐다. 지우야, 너 혹시 집에 남자 데려왔어? 무슨 일이야? 민호는 지우의 성격을 알기에 더욱 당황했다. 지우는 모든 상황을 민호에게 설명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했지만 지우의 진심을 알기에 그녀를 믿어주기로 했다. 그는 재현의 명함을 보고 태상그룹 CEO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민호는 지우를 돕기 위해 재현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재현은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사이 태상그룹에서 벌어질 일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민호는 지우를 돕는 동시에
재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태상그룹의 뉴스를 검색했다. 그리고 김상철 부사장이 재현의 부재를 틈타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민호는 재현과 지우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우에게 약을 사다 주거나 간단한 식료품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지지했다. 그는 지우의 선행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불안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현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작은 원룸에서 낯선 삶을 이어갔다. 지우는 그를 정성껏 보살폈다.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그녀는 재현이 지루해할까봐 자신이 아끼던 별자리 책을 꺼내주기도 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재현은 지우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작은 손길과 진심 어린 배려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지우의 세상에 점차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김상철 부사장은 재현의 흔적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고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재현이 지우의 작은 원룸에 머무는 동안 그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어 갔지만 기억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서도 지우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지우는 그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상처를 소독해주며 가끔은 자신이 아끼던 별자리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재현은 그녀의 순수하고 꾸밈 없는 모습에 점차 이끌렸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지우의 세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상그룹 부사장 김상철은 강재현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더욱 광폭하게 움직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재현의 이미지를 무책임하고 무능한 CEO로 몰아갔고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며 그룹 장악을 공고히 했다. 그는 재현의 실종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희미하게 지우의 모습이 찍힌 것을 보고 탐정들을 고용해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상철은 재현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만약 그가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소라 이사는 상철의 비열한 행보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현이 단순한 사고로 사라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재현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져 그의 마지막 행적과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재현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태양열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서류 뭉치에서 김상철 부사장과 경쟁사 간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소라는 이 파일이 상철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했지만 암호를 해독할 방법을 찾지 못해 초조해했다. 한편 지우는 민호로부터 심각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우야 태상그룹에서 강재현 씨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특히 김상철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엄청 집요하게 쫓고 있대.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민호의 말에 지우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재현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재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재현은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이때 민준 지우의 조카 기아진 한 왓모이 제탕 키치틴 방고이 탄 두이나 촌라이 추아 지우 히엔장 옴낭 이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민준은 지우의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이유였다. 병원에서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비는 지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지우는 민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청소일 말고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몸을 혹사했다. 재현은 지우의 이런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그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민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거리에서 자신의 그림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이재를 세우고 자신이 아끼던 스케치북에 그렸던 별자리 그림과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독특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았다. 지우는 추운 길거리에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다. 재현은 지우가 집을 비운 사이 답답함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지우의 행방을 물었다. 민호는 지우가 민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림을 팔러 나갔다는 사실과 함께 민준의 위급한 상태를 재현에게 알렸다. 재현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는 지우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재현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다. 낡은 라이터,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 그리고 김상철의 비열한 미소.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태상그룹의 CEO 강재현이며 김상철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민호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민호 씨, 지금 당장 태상그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경영권 임시 이사회 소식을 확인해봐요. 그리고 박소라 이사에게 연락해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 물어봐줘요. 바로 그때 김상철의 탐정들이 지우의 원룸 주소를 알아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재현은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를 끊고 몸을 숨겼다. 탐정들은 엉망이 된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현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재현은 숨죽인 채 옷장 뒤에 몸을 숨겼다. 탐정들이 방을 뒤지는 동안 재현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김상철의 배신 아버지의 쓰러진 모습,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절망감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탐정들이 돌아간 후 재현은 옷장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오직 단호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당장 태상그룹으로 돌아가 김상철을 맡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 했다. 그는 지우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 라이터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닌 그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들에 대한 맹세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지우의 방을 나서기 전 그녀의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스케치북 맨 뒷장에는 그가 의식 없는 동안 지우가 그려놓은 자신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림 속 자신은 고독하고 불안했지만 지우가 그려 넣은 작은 별똥별들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뜯어 주머니에 넣었다. 재현은 어두운 새벽 골목을 박차고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태상그룹으로 향했다. 김상철과의 최종 대결, 그리고 지우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선행이 자신에게 준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했다. 태상그룹 본사 웅장한 로비는 새벽의 적막함 속에 잠겨 있었다. 강재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김상철 부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있는 최고층 회의실이었다. 김상철은 재현이 사라진 틈을 타 태상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등장하자 회의장은 일순 정적이 흘렀다. 임원들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상철은 재현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강재현, 네가 어떻게... 상철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재현은 피 흘리는 이마를 한 손으로 지혈하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불안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김상철 부사장, 어디서 감히 나의 자리를 넘보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상철은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냉소를 흘렸다. 강재현 씨, 그동안 어디에 있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겁니까? 무책임하게 회사를 내팽개치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은 이미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재현의 실종을 약점으로 삼아 그를 비난하며 임원들을 향해 선동했다. 여러분, 태상그룹은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태상그룹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임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소라 이사가 급하게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부사장님, 이사회는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김상철 부사장이 태상그룹의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려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소라는 USB를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다. 상철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소라를 향해 달려들며 USB를 빼앗으려 했다. 이런, 당장 멈춰. 재현은 몸을 던져 소라를 보호했다. 그러나 그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러내렸고 그는 휘청거렸다. 상철은 이 기회를 틈타 재현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재현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상철은 쓰러진 재현의 멱살을 잡고 비열하게 웃었다. 네까짓게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넌 이미 끝났어.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지우가 등장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재현이 집을 나선 후 그의 상태가 걱정되어 민호에게 연락했고 민호로부터 재현이 태상그룹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재현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재현 씨. 상철은 지우의 등장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이런 강재현 부사장님, 이젠 이런 듣보잡 여자까지 동원하는 겁니까? 혹시 이 여자도 당신의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건가요? 그는 지우를 향해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다. 지우는 상철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재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옆으로 달려갔다. 재현 씨,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의 머리에 감겨있던 붕대가 풀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렀다. 재현은 고통 속에서도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 씨,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당신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재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지우는 품에 안고 있던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스케치북 맨 뒷장에는 재현이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지우가 그려놓은
그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림 속에는 고독한 재현의 모습과 그를 감싸고 있는 작은 별똥별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은 강재현 씨가 기억을 잃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 헤맬 때 제가 그려드린 그림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이분은 단순히 태상그룹의 CEO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해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재현을 보호하려는 듯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몸이 거대한 상철의 그림자에 맞서고 있었다. 상철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겨우 그림 한 장으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때 박소라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김상철 부사장 당신은 강재현 CEO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태상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 USB에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당신이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계약서 사본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상철은 더욱 당황했다. 말도 안 돼. 그 파일은 아무도 열 수 없어. 누가 감히. 바로 그 순간 지우의 눈에 재현이 평소에 만지작거리던 낡은 은색 라이터가 들어왔다. 라이터에 새겨진 희미한 이니셜 JHO. 그리고 그녀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민호의 말. 재현 씨의 어릴 적 친구 이름이 정하늘이었대.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라이터에 새겨진 이니셜 JH는 단순히 재현의 이름이 아니라 암호였던 것이다. 제가 그 암호를 알 것 같습니다. 지우가 외쳤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JH는 정하늘 씨의 이니셜이 아닐까요? 재현 씨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 이름. 혹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해냈다. 재현이 기억을 잃었을 때 그가 무의식 중에 라이터의 특정 부분을 만지작거렸던 것을. 마치 어떤 버튼처럼. 소라는 지우의 말을 듣고 즉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암호 입력창에 JH를 입력했다. 그리고 지우가 기억해낸 라이터의 특정 부분을 누르듯 엔터키를 눌렀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는 김상철 부사장과 경쟁사 간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수많은 문서들이 펼쳐졌다. 회의실은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김상철을 향해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김상철은 모든 것이 드러나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민호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김상철을 체포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재현과 지우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그의 손아귀에선 모든 것이 빠져나간 뒤였다. 재현은 지우의 손을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에는 지우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우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은 손길과 순수한 마음이 거대한 음모를 밝히고 한 남자를 구원한 것이다. 발표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청소부가 CEO를 구했다. 라는 헤드라인이 다음날 신문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으로 그리고 재현의 삶을 밝혀줄 단 하나의 빛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태상그룹 본사 회의실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듯했다. 김상철 부사장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의 추악한 비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아래 만천에 드러났다. 강재현은 지우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례 없는 강인함으로 빛났다. 박소라 이사는 재현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부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사장님을 오해하고 강 이사 편을 들 뻔했어요. 소라는 재현이 건네받은 USB를 꽉 쥐었다. 모든 증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제출할게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소라 씨.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소라는 재현과 지우를 번갈아 보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더 이상 재현을 소유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진정한 존경과 미안함이 그녀의 눈빛에 깃들어 있었다. 재현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그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고 며칠 후 퇴원할 수 있었다. 재현이 입원해 있는 동안 태상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돌입했다. 김상철 부사장의 비리는 철저히 조사되었고 그와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이 해임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았다. 재현은 이사회와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다시 CEO 자리에 복귀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사이 벌어진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단호하지만 공정한 리더십으로 위기에 빠졌던 태상그룹을 안정시켰다. 그의 복귀는 언론과 대중에게 위기 속의 영웅으로 비춰졌고 태상그룹의 이미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재현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지우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보살핌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성공이라는 허상에 갇혀있던 그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 그는 태상그룹의 경영 철학을 이윤 추구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다시 평범한 청소부로 돌아가지 않았다. 재현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우 씨, 당신의 그림은 정말 특별해요. 이런 재능을 계속 묻어두면 안 됩니다. 재현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지우에게 그림 도구를 선물하고 그녀가 미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재현의 진심 어린 격려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낮에는 미술 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그림을 그렸다. 재현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지우의 작업실을 찾아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은 퇴근 후 지우의 원룸을 찾아왔다. 좁은 방 안에는 캔버스와 그림 도구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새로 그린 별자리 그림 앞에서 활짝 웃었다. 재현 씨 덕분이에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재현은 그림을 찬찬히 살펴본 후 지우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지우 씨. 당신은 저를 2번이나 살려줬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제 영혼까지도요. 그의 눈빛에는 지우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재현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재현을 향한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거대 기업의 CEO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도 외면하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를 보살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은인과 피구원자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재현 씨,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빛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재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우 씨. 당신은 제 삶을 밝혀준 가장 큰 별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좁은 원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재현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작은 손에 키스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단단하고 견고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현이 지우의 작은 원룸에서 눈을 뜬 지 3년이 흘렀고 두 사람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밤늦게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망한 젊은 화가이자 존경받는 사회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주 별자리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작품들로 여러 차례 성공적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예술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희망과 강인함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전시회, 수익금 전액으로 여름 별똥별 재단틀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강재현은 태상그룹 CEO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태사는 단순한 비즈니스 제국을 넘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여름 별똥별 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태산 공동체 기금날을 설립했습니다. 주말마다 재현은 더 이상 일에 파묻히지 않고 지우와 함께 어린이 예술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차갑고 피곤했던 표정 대신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김상철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 모든 권력과 명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스캔들은 비즈니스 세계에 윤리와 정직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소라 이사는 상처를 폭로하는 데 재현을 도운 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우를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두 사람의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라는 여름 별똥별 재단의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우의 재단 운영 및 발전을 도왔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지우와 재현은 태산 빌딩 옥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의 압박감 가득했던 사무실이었던 이곳은 이제 아름다운 작은 정원으로 변모해 있었고 그녀의 생일날 재현이 선물한 거대한 천체 망원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 기억해요. 한때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전 그때 당신이 더 많은 귀한 것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재현의 어깨에 기대어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요, 지우 씨. 나는 당신을 찾았죠.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원해줬어요. 당신은 나에게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줬어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나는 청소부가 나 같은 CEO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도 CEO가 제 운명의 남자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재현 씨. 두 사람은 말없이 북적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불빛은 고독이나 압박의 상징이 아닌 따뜻한 집들의 불빛이자 피어나는 꿈들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삶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지우와 CEO 재현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랑과 선행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봄, 즉 사랑과 나눔의 봄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지우오가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또는 재현이 공동체를 위한 경영, 철학을 태산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더 알고 싶으신가요? 서울의 밤은 언제나 번잡했지만 빌딩 숲 깊숙이 자리한 오피스 건물 복도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지우는 익숙한 손길로 낡은 밀대를 밀며 텅 빈 복도를 오갔다. 쓱싹거리는 솔질 소리만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공간을 채웠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어지는 청소일은 단조로웠지만 그녀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환하게 켜진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간혹 불현듯 솟아오르는 외로움에 잠시 밀대를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